자, 이제 51조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과입니다. 합동법률사무소였던 게 이제 공동사무소로 이름이 바꾼, 합동사무소였던 게 공동사무소로 바뀌었는데요. 중개사무소 공동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A 개공, B 개공, C 개공, D 개공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공동사무소예요. 그래서 이때 공동사무소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인원수 제한 없고요. 종별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A는 공인중개사 개공이고 B는 중개인이에요. C는 법인이고 D는 분사무소예요.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D 분사무소와 C 법인은 같은 법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법인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인원수 제한도 없고 종별 제한도 없고 이제 등록 관청이 달라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A, B, C, D가 우리하고는 동기생들이에요. 동시에 사무소 좋은 거 하나 얻어가지고 여기다 개설 등록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 사용이 되는 거고요. A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에 B, C, D가 등록을 하거나 B, C, D가 다른 곳에 중개업을 영위하던 개공이었다면 여기다 대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함으로써 공동 사용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등록의 방법, 이전 신고함으로써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공동 사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에 대한 이 공동 사용화가 됐을 때 별도의 공동 사용 신고 제도라는 게 있느냐? 이런 제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류 한 가지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어떤 서류가 더 들어와야 되냐면 공동 사용하는 다른 개공이 있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가 같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A, B, C, D는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합니다. 이런 승낙서만 들어오면 될 뿐 별도의 공동 사용 신고 제도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때 주의할 점은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지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유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동 사용했을 때 우리 법상 어떠한 특혜가 있느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소만 갖추실 뿐 우리 법상 주어진 의무는 모두 다 개별적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상 주어진 의무, 개공의 의무는 모두 각자 다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장의 등록 따로, 보증 설정도 따로, 고용인 고용도 따로, 다 따로예요. 그래서 어떠한 특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호도 다 따로 써야 되죠. 딸기, 호박, 바나나, 수박 다 따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떠한 특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악용만 해왔어요. 악용. 그래서 이 악용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공동 사용이 가능한데 단 업무정지 개업공사는 공동 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A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어요. 했는데 영업정지를 먹었거든요. 업무정지 먹었어요. 우리가 중개사무소 문 닫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업무정지 먹으니까 본인은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B로 하여금 여기 걸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일하러 나오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커피만 마시러 나오셔야 되죠. 이런 식으로 업무를 계속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업무정지 개공과는 공동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A가 B한테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공동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무소에는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고 이게 1번이에요. 다른 경우한테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공동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A가 다른 중개사무소로 이전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C의 중개사무소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 사용할 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죠. 업무정지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와는 공동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인데. 근데 이미 공동 사용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A, B, C, D가 공동 사용하다가 A가 업무정지 먹었거든요. 그래도 B, C, D는 영업 계속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 B, C, D는 다른 개공 E한테 승낙서를 주는 마음으로 공동 사용할 수도 있죠. 이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공동 사용 중인데 업무정지 먹었다. 이때는 예외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업무정지 개공과는 공동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무적으로 우리가 중개사무소 문 닫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사무소 내가 업무정지 먹었다. 계속 영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등록을 죽여야죠. 폐업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제 업무정지 먹으면 폐업하는 겁니다. 그죠?
폐업 신고해버려야 돼요. 폐업 신고하고 비가 걸면 돼요. 그리고 일하러 나오시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아, 그래갖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출근해갖고 컴퓨터 딱 키잖아요. 그럼 이제 공동망 딱 뜨잖아요. 그러면 쪽지가 딱 떠요. 자격증 있는 실장님 구합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그 중개업소는 영업정지 먹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 등록을 죽이고 걸게 하면 돼요. 등록관청이 이걸 모르느냐?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이게 바로 공동사무소였습니다. 이거는 뭐 잘 묻진 않는데 업무정지 개공화는 공동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주의하시고, 다음에 승낙서만 내면 된다. 이때 이제 다른 개공의 승낙서지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니라는 거. 이 정도만 주의하면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계획공사의 겸업으로 가죠. 52조. 자, 그러면 이제 계획공사의 겸업인데 업무의 지역적 범위부터 나오네요. 업무 지역의 범위. 그러니까 계공의 종별에 따른 업무 지역의 범위인데 현재 계획공사의 종별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인인사인 계획공사가 있고 법인인 계획공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중개인이 계시죠. 중개인이 계시는데 공인중개사인 계획공사와 법인인 계획공사, 분사무소 당연히 포함이고요. 특수법인도 포함인데 이들은 업무지역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업무지역 제한 규정이 없으니까 이들의 업무지역은 어디라고 해석해야 돼요? 전국이다. 전국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인인사인 계공과 법인인 계공은 사무소를 어디다 두든지 간에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물건을 모두 중개할 수 있어요. 다만 중개인만 제한을 받고 있는데 중개인은 정식 명칭이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계획공사죠. 그래서 이거 부칙 규정에 의한 계공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때 중개인은 원칙이 자신의 업무 지역이 중개사무소, 자신의 중개사무소 소지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을 업무 지역으로 하고 이 안에 있는 물건에 한하여 중개행위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서울시 노원구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입니다. 그럼 이분의 업무 지역은 어디란 얘기예요? 서울특별시란 얘기입니다. 그럼 서울시 내 물건만 중개할 수 있지 이분은 경기도에 있는 물건, 충청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하지 못합니다. 인천에 있는 물건도 중개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업무 지역은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의 관할구역이 업무 지역이다. 자, 근데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유일한 예외를 인정했는데 이분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어요. 여기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여 중개한다면 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들이 있어요. 공개된 물건에 대해서는 업무지역 외의 것이라도 중개할 수 있어요.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거리정보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이죠. 이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이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고 여기에 공개된 물건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예외예요. 그럼 주의할 점은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망 가입을 하면 이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즉시 전국으로 확대된다. OX? X죠. 업무지역의 확대란 있을 수 없다고 기억합니다. 예외만 인정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이 소공사를 고용했어요. 소공사를 고용했다 하여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점도 주의하시고요. 그럼 중개인이 업무지역을 위반했잖아요. 중개인의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다라고 기억하세요. 중개인의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다. 그래서 이 정도 주의하시고 그럼 중개대상물 범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계획공사 종별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뭔 얘기냐면 중개인은 지금 업무지역 제한만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 노원구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이에요. 서울시에 있는 물건이라면 이것이 토지든 건물이든 임목이든 공장재단이든 광업재단이든 모두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별에 따른 제한에 물건의 범위는 차이가 없어요. 업무지역 차이만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업무의 지역적 범위를 따져봤고요. 겸업으로 넘어가죠. 이 겸업에 대한 부분은 일단 겸업은 그겁니다. 개념이 중개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겸업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개사무소에 열어놓고 슈퍼마켓을 더 할 수 있느냐,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겸업의 문제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이중소속과 헷갈리면 안 돼요. 이중소속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거죠. 이건 전면금지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각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중소속은 이른바 속된 말로 양다리 걸치는 걸 말하고요. 겸업은 내가 회사에 나갈 수 있느냐, 슈퍼마켓에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겸업에 대해서 법인개혁공사의 겸업 범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법인은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법 제14조죠. 법 제14조에 정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법인은 중개업 외 6가지 업무에는 아예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 14조에 법인개혁공사는 다음의 업무 외에는 아예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은 아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인은 사실상 겸업 제한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법인은 그 6가지 업무가 뭐냐면 중개업 외에 그 6가지 업무, 요것이 바로 이제 겸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 교재는 지금 동그라미가 지금 8번까지 가 있죠. 53쪽에. 자, 보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더 할 수 있냐? 먼저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이것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업용 건축물인데 이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갖고 월세 징수하고 관리비 징수하고 주차 붙이고 경비 붙이고 청소 붙입니다. 이게 바로 관리 대행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지금 오피스텔 관리 대행이라든가 원룸 관리 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및 주택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할 수 있죠. 그럼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관리 대행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농업용 창고시설입니다. 농업용 창고시설에 대한 관리 대행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일단 자, 그래서 이거 불가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할 수 있죠. 이게 다름 아닌 부동산 컨설팅이에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니까 증권 투자 컨설팅 합니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나아가서 가상화폐 컨설팅 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다. 그럼 직접 개발하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개발업. 포크랜드를 갖고 땅을 들러 없습니다.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개업 공인인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죠. 이걸 전문용어로 중개업 프랜차이즈라고 그러고, 이게 중개업 경영 컨설팅이에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프랜차이즈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시중에서 지금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가장 많은 게 우리 치킨집이죠. 그럼 법인, 통닭집 프랜차이즈 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에 대한 프랜차이즈다. 그래서 부동산 1, 2사라든가 부동산 서브 이런 데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가능한데, 그러면 통닭집 프랜차이즈는 안 되고요. 이거 상대방이 그럼 누구 해야 됩니까? 개공 대상이어야 돼요. 이걸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의 업무 중에 유일하게 상대방을 지정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창업 컨설팅 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개공 대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개공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일반인 대상으로 하든 공인인사 대상으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중개업에 대한 프랜차이즈니까 이건 개공 대상이 된다.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 자, 다음 네 번째로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이 건축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분양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토지 분양 대행을 합니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요, 대행자가 들어갔잖아요. 관리 대행이든 분양 대행이든 이건 주상만 됩니다.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만 되는 거예요.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만 된다. 관리 대행이든 분양 대행이든. 그러니까 토지 분양 대행 불가고요. 농업용 창고시설 관리 대행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에 앞선 입찰 신청, 매수신청 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경매라는 것은 현재 법원에서 하고 있고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죠. 그다음에 공매는 공개 매각의 준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공개 매각.
그래서 공매는 여러 기관에서 하거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체, 은행, 지자체 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캠코에서 하는 온비드를 통하여는 전자입찰 방식이죠. 그래서 이 공매를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매수신청 대리업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데 그럼 권리 분석은 그거 아닙니까? 이 부동산 낙찰받으면 내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는가? 이걸 분석해 주는 거고 취득의 알선은 수익 분석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취득의 알선이고 대리는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 받아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명실공히 개업공사는 이걸 수행할 수 있는데 단 이 업무를 중개인은 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럼 이때 주의할 점은요.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리업을 한다.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 받아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을 하래요. 그리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 요것이 이제 실무 마지막 시간에 나오는데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6월 마지막 주에 이걸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 있는데 이게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한 규정이에요. 대법원 규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경매 부동산 대리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경매 부동산 권리 분석과 취득의 알선만 합니다. 이거는 법원에 등록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매 부동산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대리합니다. 그럼 이것은 법원에 등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물론 중개인은 한 가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경매 대리업을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한다. 그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이사업체나 도배업체가 있죠. 이것을 소개하는 것까지만 돼요. 직접 운영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법인의 경우 6가지가 이거거든요. 이건데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두 음자를 따서 암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기표에 관상, 차분, 경위로 돼 있어요.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 관상, 차분, 경위. 제 관상, 차분해 보여서 경이롭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습장에 써놓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특히 안 되는 것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관상, 차분, 경위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이 겸업을 위반했잖아요. 이때는 겸업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의무적 등록 취소입니다. 이거는 우리 임치사유가 어떻게 되냐면요. 임치사유는 미시사업은 거금으로 보전을 해주는데 2, 3, 6월에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데 등록 기준에 미달됐을 때,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사무소 2개 이상을 뒀을 때, 겸업에 위반했을 때, 그다음에 거짓기재,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같은 금지행위했다든가,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중개업무했다든가, 전속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든가, 2년 내 시정주체나 2회 이상의 시정주체나 과징금을 받았을 때, 1년 내 3회 이상의 업무정리 과태료 먹고 다시 네 번째 타석에서 업무정리 과태료 위반했을 때, 6월 초과 무단 휴업을 했을 때, 이때는 등록을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겸업 위반은 임치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법인의 겸업이었고요. 이거는 헷갈리기 때문에 두 음자 따서 암기를 하는 건데, 자, 참고. 제가 참고라고 언급하는 것은요, 시험에 출제 가능성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아니할 말로 뭐 미친 척하고 이제 이런 걸 물어볼 일이 없는데, 모의고사 보면 정신 나간 학생들이 가끔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얘기는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심화 과정이라. 분양대행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갖고 많이 하는데 일단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법인인 개업공사는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그럼 O라고 해야 돼, X라고 해야 돼? 법인인 개업공사는 주택의 분양대행 할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당연히 O죠.
법인인 개업공사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일단 오락해야 돼, X라 해야 돼. 예? 지금 X라고 하신 분은 뭔 문제를 보셨네. 오락해야죠. 여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지 아닌지 따졌어, 안 따졌어요? 안 따졌죠, 지금. 그럼 공법 시간들이 주택법을 공부하는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의 분양 대행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공급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에요? 30세대 이상이죠. 그러면 이거는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돼요. 주택공급규칙이라고 들어봤죠? 공부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다 이거. 그럼 주택공급규칙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은 공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주택자 가려야 되고 청약통장 따져야 되고 점수 다 계산해야 돼. 이걸 법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상 법인인 개공 주택의 분양 대행할 수 있지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 분양 대행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미분양됐어요. 그럼 미분양 주택은 대행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맞는 걸로 가야 돼 그냥.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내면 이건 태클 들어갑니다. 분명히 태클 들어가요. 태클 들어가니까 사실상 못하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 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건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개업공사 중개인을 제외하고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라고 낸 거예요. OX예요. 오락해야 되죠. 이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안 했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다.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다른 요건에 다른 법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건을 더 제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요건 당연히 충족해야지. 맞죠? 그럼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주어진 조건만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틀렸다고 하시는 분은요. 이것도 틀렸다고 해야 돼. 주택의 관리 대행도. 여러분도 우리 주택관리사 지금 강의 옆에서 진행되고 있죠. 우리 주택관리대행 있지 않습니까? 300세대 이상 관리대행 하잖아요. 그러면 300세대 이상 관리대행은요.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관리업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해놓고 또 이거는 또 아무 얘기 안 해. 주택관리대행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푸는 겁니다. 법이라는 건 논리인데 어쨌든 문제를 낼 때 출제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태클 들어오는 거 엄청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나오면 나한테 감수해달라고 하면 이런 건 다 그어버리거든 다. 출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면요. 명쾌하게 내버립니다. 그냥 문제를. 아예 이론의 여지가 없게 내버려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 개공 경매부동산 대리업 할 수 있죠. 이렇게 해도 안 냅니다. 누군가는 태클 들어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조건 제시 안 했으니까 이거 못한다 할 수도 있다.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그렇게 안 냅니다. 뭐라고 내버리냐면 공매로 내버려요 이거를. 태클 아예 못 들어오게. 그럼 공매는 등록할 필요도 없죠. 그럼 똑같아요. 주택에 관리 대행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았다 하시는 거예요 다. 뭔 말인지 아시죠? 주택 분양 대행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맞았다 하시는 겁니다 그냥.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문제를 다른 문제집이라든가 모의고사에서 보시면 아 이건 잘못됐구나 하고 그냥 겉버리면 됩니다. 그냥.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공부하는 데 돼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는데 이런 것들 질문 들어오면요 엄청 짜증나요 전. 나는 강의하지 않는 부분이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제 기웃기웃 하다 보면은 기웃기웃 한 3, 4년 갑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공부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문제를 풀 때 이제 이 각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걸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갖고 이거 겸업, 특히 겸업 가지고 이런 저희가 많아요. 말이 많은데 어쨌든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법인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의 분양 대행은 못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중개법 시에는 이 부분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 대행이라고 딱 못 박아져 있었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의 분양 대행 이렇게 되면 틀렸죠. 그거는. 근데 그걸 다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됐다 하더라도 미분양 주택은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한 거니까 11월 출발하면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언급 자체도 안 해버렸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심화 과제니까 이제 언급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53쪽에 공인인사인 개업공사 및 부칙상 개업공사의 겸업범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개인인 개공에 대한 겸업인데요. 현재 우리 공인인사법 어디를 뒤져봐도 개인인 개업공사에 대해서는요. 겸업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업 제한 규정이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겸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법인과 대비했을 때 이론적으로 보면 겸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누가 훨씬 더 넓어요? 개인이 훨씬 넓습니다. 맞죠? 법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겸업이 더 많을 거다라고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랬냐면요. 실무를 보면 그냥 느낌이 옵니다. 개인은 직원 한두 명 고용해서 업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겸업 제한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한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법인은 직원을 수십 명 고용해서 대형화될 수가 있는데 이런 대형화된 법인에 대한 겸업 제한을 안 해버리면 중개업은 부수요라고 이상한 업무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제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개인이 훨씬 넓다는 거. 그러니까 꼭 명심할 게 공인인사인 개업공사나 부칙 규정의 개업공사 이들은 요런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냈잖아요. 그럼 이 지문은 일단 O다 X다? 일단 이 지문은 O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푸시고요. 다만 참고사항입니다. 개인이 겸업 제한이 없지만 법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으면은 이때는 못하는 겁니다. 그럼 법에서 특별히 금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금지행위를 다음 주에 공부하겠죠. 금지행위를 공부하는데 금지행위의 첫 번째가 매매업이에요. 우린 중개선물 매매업 못합니다. 이건 우리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요. 또 개인이 겸업 제한이 없지만 이 자리에 공무원인 신분을 가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인 신분을 가진 분은 영리행위 종사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소 문 열어놓습니다. 공무원인 신분이 되신 분은. 그 다음에 중개인입니다. 중개인은 우리 법에서 명문으로 경공매 안 되죠. 그래서 중개인은 경공매 업무를 한 가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고 해석상 내재적 한계도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내재적 한계라는 게 뭐냐? 등록증이나 자격증에 양도나 대여에 해당될 정도의 겸업은 안 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예요. A가 중개사무소 열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사무소 싹 열어놓고 회사의 주관에 상근직으로 출근해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겸업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회사에 출근해 버리면 중개 의뢰인이 찾아왔을 때 중개 업무를 소공이나 보조원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A가 소공이나 보조원한테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겸업은 안 돼요. 그러니까 등록증 대여에 해당될 정도의 겸업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사의 주관에 상근직으로 나가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주간에 상근직으로 나가시더라도 오전에만 나간다. 그럼 사무소 열어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나가는 게 아니고 이틀만 나가고 나머지 5일은 다 쉰다. 이럴 수 있겠죠. 또 주간에 나가는 게 아니고 야간에만 나갑니다. 이때는 열어놓을 수 있겠죠. 단 이때는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잠이 없어야 된다겠습니다. 그래야 열어놓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수입이 불안정하니까 겸업을 고려하는데 어떻게 하면 중개업을 잘할까 하고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면 겸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안 되죠.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건 이제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감 잡아두시고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다는 걸 꼭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봤어요. 그럼 거기 53쪽에 기출지문 해갖고 이거 OX 참 표시를 잘 해놨는데 위에 거 임대업 안 되죠. 법인. 관상차분 경이에 임대업 없죠. 다음에 부동산의 관리업.
부동산 관리 대행이겠죠, 이거? 근데 무슨 의미로 관리업이라고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X라고 해놨죠, 지금? 부동산 관리업이 뭐예요? 이게 관리 대행업이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동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 주택상가만 되니까? 그래서 그래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부분에 별로 동조를 안 하고 있는데 법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법조문의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상에 대한 관리 대행 이렇게 제가 지금 강의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농업용 창고시설이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저는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토지 분양 대행은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투기 가능성 때문에 안 된다. 근데 부동산의 관리 대행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예시냐, 한정적으로 해석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린 대학 강의가 아니니까 그냥 주상만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부동산 관리 대행 안 된다 하는데 저는 그 견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냐, 명쾌하게 내버린다니까.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절대 안 냅니다. 그렇게 안 내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건 소송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주택상가라고 확실히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공업용 창고시설, 공업용 창고시설, 뭐 농업용 이렇게 냅니다. 상업용 건축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부동산의 관리업이 부동산이 잘못됐다는 건지 관리업이 잘못됐다는 건지 당초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어쨌든 좋아요. 농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은 안 되는 거죠. 이건 17회 때 물어보면서 이제 농업용은 확실히 안 되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토지개발업입니다. 이거 안 되는 거죠. 부동산 개발 대행입니다. 안 되는 거죠. 역시. 그 다음에 도배업체 운영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이사업체 운영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주거이전에 부서되는 용역의 제공, 주거이전에 부서되는 용역업, 용역의 제공 안 되죠. 용역의 알선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택지, 토지 분양대행, 택지 분양대행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분양대행 안 된다고 기억했잖아요. 그러면 택지라는 것도 토지죠, 지금.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을 준비 중인 공인인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입법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인사 대상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작년 시험에서는 얼마나 치사하게 냈냐면 다행히 답 고르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공매의 대상이 된 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계약서 이렇게 됐어요. 동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동산으로 돼 있죠, 지금.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밑에 2번을 보시면 양괄호 2번 기출지문입니다. 모든 개업공사는 주택의 분양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경우는 겸업 제한이 원칙적으로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기출지문은 22회 때 외에는 낸 적이 없는데 전체 개공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는 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 6가지가 있죠. 이 6가지에 대고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딱 빼고 경공매만 빼고 모든 개공은 주상에 대한 주택상가에 대한 관리 대행할 수 있다. 모든 개공은 주상에 대한 분양 대행할 수 있다. 모든 개공은 부동산 컨설팅 할 수 있다. 모든 개공은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다 맞는 거죠, 지금. 이때 모든 개공에 특수법인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당연히 특수법인은 겸업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특수법인은 부수적으로 중개업만 허용했으니까. 이게. 그래서 일단 그래서 거기 이것도 말이에요. 부동산 관리업이 잘못됐다면 그 지문도 잘못된 거지. 모든 개공 그랬으니까. 그죠? 가로 열고 특수법인 제외라고 딱 해줘야지 원래. 그러면. 뭔 말인지 내세요?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개업공사는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틀렸죠?
직접 운영은 법인은 못하죠. 근데 개인은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인이 못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개인은. 다음에 세 번째,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사. 이 표현 꼭 알아두시는데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사. 이자가 누굽니까? 개인인 개공이죠. 개인인 개공이에요.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개인인 개공인데 택지 분양 대행 할 수 있죠. 토지 분양 대행 할 수 있어요. 법인이 못하는 것도 할 수 있죠. 이게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사는 경매부동산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다. 이건 틀렸다는 거 아시죠?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 중개인도 들어가죠 지금. 중개인은 경공매 못하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는. 그 다음 부칙상 개업공사는 경매부동산 권리분석 및 취득에 알선할 수 있다. 공매는 할 수 있느냐? 공매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부칙상 개공, 경매부동산 권리분석 취득에 알선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참고 22회 때도 이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이 지금 빠져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 개업공사는 부동산에 대한 상담업을 영위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사는 부동산에 대한 상담업을 영위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았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 개공. 이자가 누굽니까? 중개인이에요. 이 표현 알아두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 개공. 중개인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겸업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다 봤고요. 이제 넘어가실까요? 고용인으로 넘어왔어요. 고용인. 개공이 고용한 자들인데 이 고용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공사와 중개보조인인데 용어의 정의 잠깐만 기억을 살려볼까요? 우리 소공사라 함은 말 그대로 기억하자고 그랬죠? 소공사라 함은 말 그대로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이때 공인중개사란 말 다음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공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원인 소공이 있고 또 하나는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는 거예요. 종류가. 그래서 이제 최근의 경향이 임원 사원인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자는 소공입니다. 이걸 잘 묻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개보조원의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자는 뭐로 출발해야 된다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고 나와야 되죠. 이 말이 꼭 나와야 돼요.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게 보조원의 용어의 정의예요. 이들을 우리는 통칭하여 고용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럼 이때 이들을 고용함에 있어 우리는 인원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격자 고용하면 안 되는 거죠. 둘 다 이중소가하면 안 되죠.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다. 자, 그럼 이들을 고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고용신고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들과의 고용이 종료됐잖아요. 그럼 종료신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신고, 종료신고가 주 타겟인데 고용신고는 법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고용신고 들어오래요.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는 그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따져볼까요? 교육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소공은 어떤 교육 받고 와야 돼요?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받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한다.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할 경우에는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OX. X죠. 고용한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단 고용할 경우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 하잖아요. 이때는 소공은 인장 등록하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합니다. 그러면 소공 고용신고할 때 인장등 함께 할 수 있다. 이때 안 했다면 소공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등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용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등록관청은 소공이라면 자격발급 시도사에게 확인 요청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격 여부 신원조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육 수료 여부도 직접 다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조는 직무교육, 소공은 실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두 조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우리 소공이나 보조원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합니다. 이거를 다만 소공이나 보조원, 고용한 소공이나 보조원이 국적이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이었다. 그럼 이때는 외국인은 신원조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소공이나 보조원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다만 소공이나 보조원이 국적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럼 이때는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로 내야 되죠.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확인서라든가 아니면 공증받은 진술서로서 대한민국 영사가 확인한 서류 아니면 그 외국 공무원에 대한 인증행위를 폐지하는 협약 여기에 이제 가입된 국가의 국민이라면 아포스티브 확인서를 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점을 일단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요. 이게 조금 문제가 지금 생겼는데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다는 건 직접 확인 요청하니까 이제 알아봤어요. 이건 알아봤는데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있죠. 소공이라면 우리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있지 않습니까? 등록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이거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도 이거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냈죠. 근데 고용 신고할 때는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뭔가 안 맞죠, 지금? 뭔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기서는 직접 고용 신고할 때는 확인하게 돼 있는데 등록이라든가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이 규정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참고해 두시고 일단 자격증 사본은 이제 똑같이 첨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참고. 그럼 우리 방문 신고한다. 고용 신고를 이때 수공이라면 자격증 사본 가져가세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도 가져가세요. 지들이 조회해야 되죠. 근데 우리 공무원이 엄청 바쁘시잖아요. 우리가 직접 보여줘요. 이렇게. 자격증 이거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이거다. 보여줍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실무적으로는 가져가시라고. 근데 시험에서는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는 그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OX, X.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OX, X예요. 그 다음에 이거 전자문서 할 수 있어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고용신고 전자문서 되거든요. 지금 어디서 전자문서로 하냐면요. 그 저기 정부 24시 있죠? 이 사이트 있다는 거 아시죠? 정부 24시. 여기서 고용신고 전자문서로 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전자문서 되는 게 이것뿐이에요. 고용신고, 종료신고. 전자문서로 되고 있어요. 현재.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제 감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종료신고 들어갑니다. 이들과의 고용관계 종료됐다. 또는 이들이 그만뒀다. 그럼 종료신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10일 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내에 들어간다. 10일. 그래서 이제 10일 기억하시는데 우리 10일짜리가 사교협회 종료 통보 아닙니까? 이 종료. 이게 바로 고용관계 종료신고예요. 원래 고용신고도 10일이었어요. 근데 업무 개시한으로 바꿨어요. 고용신고만. 왜? 고용신고를 10일로 운영을 해봤더니 문제가 생겼죠. 등록관청 감독 나가가지고 이거 봤더니 실장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명단을 딱 봤더니 고용신고 들어온 게 없어요. 신고 안 했어. 왜 안 했냐? 물어봅니다. 뭐라고 답한다? 어제 출근했다. 어제. 그러니까 업무 개시한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거 신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고니까 고용신고, 종료신고 들어갔다. 협회에다 통보하는 거 맞겠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모두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는요. 중개업 종사자 명단, 개공 등의 명단을 모두 갖고 있어요. 우리 등록하게 되면 통보해 주잖아요. 고용신고, 종료신고 했잖아요. 다 통보해 줘요. 그러니까 개공 등의 명단 다 갖고 있습니다. 협회가. 그리고 이건 참고인데 제가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휴업신고, 폐업신고, 사무소 이전신고 이런 거 위반 전부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런데 고용신고 있죠. 종료신고 있잖아요. 이것은 업무정지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이게 누락시켰어 이거를. 그런 바람에 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신고 종료신고가 원래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중개업체에 있다가 없앴다가 다시 부활을 시켰는데, 부활을 시키면서 이거 신고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두는 바람에 그 밖에 입법 위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업무정지 나갑니다. 그래갖고 보조원 고용신고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한 달 업무정지 먹어요. 여기 기준기한이 한 달입니다. 싹싹 빌면 15일로 깎아주고요. 비타 500짜리 안 사다 주면 한 달 반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업무정지다. 참고해 두세요. 자, 그래서 주타겟이 바로 이거 고용신고 종료신고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 둘의 업무의 내용을 지금 따져봐야 되는데, 업무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규제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일순환을 하게 되면 이들의 업무의 내용에 대한 거를 금방 이해해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주로 공인인사업령상 소공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골라라, 틀린 것 골라라. 공인인사업령상 중개보조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라.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딱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타겟이 고용신고, 종료신고인데, 어쨌든 이제 그 내용은 이제 후일 우리가 한 바퀴 돌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더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들의 업무상의로 하는 개공의 책임을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요, 개공이 모두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우리 법 15조 2항인데 이게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예요. 이 행위는 이를 고용한 개업공사의 행위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간주규정이라는 얘기죠. 간주규정입니다. 그럼 업무상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건데, 업무상 행위의 범위를 우리 대법원은 대단히 넓게 해석해요. 조금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 그럼 모두 업무상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공이 책임을 다 지게 되는데, 사례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잘 묻지 않기 때문에 조문 정도만 충실히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일단 그러면 의뢰인 병이 토지를 구하러 개공 갑의 사무실을 찾아왔거든요. 이때 소공이 자리를 짓고 있었어요. 우리 개공께서는 손님하고 골프 치러 나가고 안 계셨습니다. 의뢰받은 토지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을이 병에 대하여 브리핑을 합니다. 근데 토지에는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숨긴 거예요. 그런 바람에 이제 계약금을 넣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계약이 깨지면서 이제 3천만 원을 이 병이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이 케이스를 가지고 둘의 책임을 따져보면, 우리 소공은 직접 행위자죠 지금. 그러니까 법상 책임은 민사 책임, 행정 책임, 형사 책임으로 나눠볼 수 있고, 민사 책임은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말하고요. 행정 책임은 이자는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에 대하여 취소나 정지할 수 있겠는가 문제고, 그다음에 형사 책임은 징역이나 벌금을 때릴 수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아직 공부를 덜 했지만 소공이 거짓말하여 손해 입혔죠 지금. 손해 입혔습니다.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 공부 안 했는데 다음 주에 공부하겠죠. 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거래상 중요사항이죠. 그럼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등을 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치게 했어요 지금. 그러면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말하면 이거는 우리 법상 금지행위예요. 그럼 소공이 금지행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공이 금지행위하면 6월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은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1-1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소공의 책임이에요. 이게. 그럼 이자를 고용한 개공입니다. 그러면 원래 법은 자기 책임주의거든요.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현대사회는 타인을 고용하여 업무를 많이 하더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을 고용한 자에게도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이때는 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책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요 민사와 행정 책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법 제15조 2항 요걸 근거로 우리 개공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업무상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하여 손해 입힌 행위를 개공행위로 간주한 거죠. 그러니까 개업공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자에게는 과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고용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공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럼 개업공사가 책임을 지니 직접 행위자인 소공은 손해배상 책임 면할까요? 못 면하겠죠. 그럼 이자도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은 연대하여
3천만 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그럼 연대란 말이 연대부증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이 3천만 원 손해배상금을 병은 을한테 청구하면서 갑한테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을에게는 청구 안 하고 갑한테 한다든가 갑에게는 청구 안 하고 을한테만 한다든가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연대 책임이란다. 근데 이 연대를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해요. 부진정이란 말이 붙었는데 연대 책임을 지는 건 똑같습니다. 연대부증 같은 건 진정연대라고 그러고요. 부진정연대는 뭐냐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게 법이 특별히 연대 관계를 인정했다. 그럼 이것을 부진정연대라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 개혁공사는 소공과 함께 부진정연대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을 소공과 함께 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행정책임에 대한 부분은 거짓말하는 행위를 개공행위로 간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개공이 등록 취소 먹을 수 있어요. 개공이 금지 행위하면 등록 취소 먹을 수 있고요.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책임은 징역벌금이라고 했는데 이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난 등록을 하면서 양벌 규정을 공부한 적 있죠? 우리 법 50조. 양벌이 양쪽을 다 벌한다고 그랬는데 소공이나 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징역벌금 위반 행위 해버리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벌금형으로 처단한다고 그랬죠? 그 위반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처단한다. 단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그럼 지금 양벌 규정이 적용돼 가지고 소공이 위반 행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었죠. 그러니까 개공은 얼마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됩니다. 물론 선고형이 같다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형사재판 열려가지고 소공이 400만 원 선고가 됐어요. 그렇다고 똑같이 개공도 400만 원 선고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정형만 같습니다. 개공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벌 규정에 따라 개공은 벌금형으로 처단됩니다. 이때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그러면 양벌 규정에 따라 개공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로는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양벌 규정으로는 등록 취소가 안 되는데 그냥 직접 등록 취소할 수는 있어요. 거짓말 행위로 간주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소공의 업무상해로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 연대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는 업무행위 먹을 수 있고요.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고.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는데 거기 그 기출지문 55쪽에 볼까요? 맨 위에 거. 소속 공인인계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 자격정지에 처해지는 경우 등록관청은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의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우리 소공이 금지행위했다는 거죠. 그럼 개공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중개보조원이 이 법상의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은 개업공사만 받는다. 맞습니까? 우리 업무정지는 누구한테만 나갈 수 있어요? 개공한테만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보조원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했다. 그럼 보조원은 업무정지 먹을 일이 없죠? 개공한테만 나가죠. 자, 그 다음에 기출지문 다시. 중개보조원이 공인인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에게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거한다. 동일한 금액 벌금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선고행위 같은 건 아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고용인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넘어가죠. 인장 등록으로 들어왔는데 이건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